자,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연응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동차를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좀 들었고요. 물론 뭐 1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1차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개월은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안전적으로 1차를 붙을 수 있다. 문제는 2차 말씀드렸죠. 2차는 행정사 뭐 실무법부터 다 일반으로 보시잖아요. 번역 있으시나요? 번역이 좀 멋있던데 번역 요새는 그렇게 지원 안 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일반 준비하시고 네 과목으로 돼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관련 1차에서 행정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절차론이랑 실무법. 네, 실무법에서는 심판법, 그다음 비송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1차에서 비송은 다루지 않죠. 근데 행정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야 제일 점수를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절차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1차 과목 대부분 다 이제 포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1차를 공부하실 때도 2차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지금 이상적일 것 같아요. 네. 행정법에서는 민법은 이제 민법 총칙이긴 한데 겹치진 않아요. 그래서 민법 총론을 공부하실 때는 아무래도 민법 계약을 염두하셔가지고 좀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양은 1차는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집을 사셔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오고 가면서 책 보듯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3개월이 이제 진짜 본 게임인데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집 회독수가 한 5회독 정도가 돼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옆에 두시고 그 모의고사 연도별로 하루에 1개년씩만 독파하십시오. 네, 그래서 많게는 10개년이 목표지만 10개년까지 좀 오버할 수 있어요. 한 7에서 8개년 정도를 보시고 틀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틀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문제를 이 쟁점이 뭐지? 민법 총론에서 틀린 부분을 기출문제나 요새는 또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구글링이나 검색을 하셔가지고 쟁점을 자기가 오답 노트에다가 적으시죠. 적으시고 1차는 오답 노트가 어느 정도 쌓일 겁니다. 그걸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1차는 떨어지면 제가 이거는 단언컨대 무조건 붙습니다. 1차는. 2차 이제 우리 2차 하러 왔잖아요. 2차 저는 사무관리론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혹시 쇼터디라는 유튜브 모르시는 아쉽습니다만 그런 유튜브를 보면 전문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해커스에 스카웃된 케이스입니다. 가끔 내려보시면 그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좀 됐다. 올해 시험에서도 답안지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를 공부할 때는 특히 사무관리론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법령 싸움이에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해석, 사실 기본서 이거 사실 법령 해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랑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쓸 수 있다? 사실 제일 좋은 이상적인 사람이지만 그게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학원에서 사무관리론 강의를 들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저는 강의를 하면서 뭐가 나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마무리 특강 때 한 10개 정도의 쟁점을 뽑았어요. 2시간 주어지거든요. 거기에 10개 그 테마 중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론은 1번 문제가 40점으로 약술형이 2개가 나옵니다. 혹은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다 약술형이야. 1번, 2번, 이게 문제 1번이고요. 문제 2번 20점짜리가 20점짜리가 3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100점이 될 것이고
약술형으로 봤을 때는 총 5개의 그 약술형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뭐 민원인의 본인에 대한 공동 이용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뭐 찾을 것도 없어. 쟁점이 주어져. 정직하게 그 쟁점을 알면 뭐 점수 나오는 거고요. 근데 모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아주 정직한 시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지? 사무관리론이 암기가 강하다, 되게 부담된다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는 이 강의의 목적은 이 암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요약도 해드리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약해서 요약을 위한 최대한 압축을 해놔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좀 많을 수 있는데 어차피 기본서의 내용을 다 또 반영된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압축해서 결국에는 이 압축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텍스트화해서 답안지에 적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 같아요. 네. 근데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했죠. 마지막 강의 때 제가 5개 중에 몇 개를 맞췄을 것 같아요. 10문제 찍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0점짜리 1번, 2번, 그다음에 문제 3번, 4번, 문제 2번, 3번, 4번 중에 쟁점 2가지가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1번, 2번,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에서 나온 거 3번 총 3가지가 쟁점이 찍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수험 출제위원도 확률을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직전 연도에 나왔던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쟁점을 쭉 보는 겁니다. 10년치. 제가 객관식으로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지만 2차는 직전 연도에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쭉 쟁점을 볼 겁니다. 그럼 출제위원이 중요한 건데 한 3년 전에 나왔네? 근데 너무 중요한 쟁점이니까 똑같이 낼 수 없고 뭐 시행령 플러스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더라. 쟁점은 이제 기출해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10가지 쟁점들이 다 기출됐던 쟁점인데 그 중에 개중에 반영됐던 거나 이런 것들 좀 몇 개 있었지만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3가지가 나온 거예요. 네. 하나 못 찍은 게 관인, 특수관인을 좀 못 찍긴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것들 2가지 정도의 쟁점은 기본 강의랑 뭐 이런 모의고사 강의 때 다 다뤘던 쟁점인데 그거는 다른 학원 강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A부터 Z까지 다 법령을 다루기 때문에 그건 의미는 없죠. 근데 결국에 시험 직전에 확률적으로 뭐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왜? 강사니까 확률로는 높은 확률로 이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또 제 역할. 그래서 저는 오셨을 때 암기, 그러니까 저는 슬라이드,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암기를 어떻게 높이는지 1교시는 암기가 좀 재밌어지게 하는 방법 없나? 이거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텍스트는 너무 머리가 일단 거부감이 확 와. 그리고 사무관리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도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그 법학을 그냥 계속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2017년도까지 대학원생이었고 2017년도 그때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 강사 같은 걸 쭉 하다가 이건 진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예 생활도 하면서 뭐 그런 쇼터디라는 자영업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쇼터디라는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운영하다가 세커스에서 한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헛소리는 안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대한 법학적으로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사무관리로는 법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도 아닌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관리론에서는 수험적으로만 접근해서 요 쟁점이 나올 것 같다, 요게 중요하다, 요렇게 암기해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암기를 좀 잘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제 인식을 바꿔야 돼.
암기를 잘해야 돼. 근데 암기를 못한다고 그동안 생각했었죠? 암기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내가 암기는 진짜 끝발나게 잘한다. 그분 나 한번 듣고 싶어. 암기 잘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암기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암기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근데 변호사 시험도 법전을 주는데 이 행정사 시험은 법전도 없어요. 말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암기력 테스트를 지금 보냐. 이거 누가 이의신청 한번 해보시면 안 돼? 한번 답변 듣고 싶어. 이거 왜 법전도 없이 법률 과목 시험을 보지?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그래도 이 출제위원도 우리의 노고를 아는지 그렇게 꼬진 않아요. 쟁점은 그냥 드러나고 이번 시험에서도 그래. 너무 어렵게 출제 안 해. 사무관리론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법령에서만 다 나왔어요. 뭐 작년에는 살짝 이론 문제도 나왔는데 요걸 직살나게 먹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사무개선 이론이라고. 근데 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사무개선 기법, 집단적 발상법, 행정학적인 내용인가? 그 사무관리론이라는 10년 전에 아주 오래된 한 교수님 책에 나왔던 쟁점이 나와서 불이타 문제였다. 그렇지만 올해는 정신을 차려서 그런 이론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암기력을 향상시키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잘 돼야 사무관리론이 좀 더 쉽게 다가오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랑 하는 게임 중에 이 링크 연상법, 패그 기어법이라는 카드 놀이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단언컨대 이게 암기력 늘리긴 제일 좋은 기법입니다. 뭐냐?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맥락을 입히는 거예요. 스토리라인. 심지어 그런 학원도 있던데, 우리 아이를 보내는 학원도 있던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제가 그 카드를 사가지고 아침마다 우리 아이랑 카드의 순서를 맞히고 카드의 스토리를 맞히고 그림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걸 수험에 접목을 시키겠다. 이건 최초지, 최초. 다른 학원 강사는 감히 흉내를 못 내는. 그렇지만 저도 최초기 때문에 조금 어설플 수 있다. 그렇지만 수험에 최대한 녹아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링크는 스토리라인을 짠다. 패그는 우리 목차 중요한 거 아시죠? 법은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쓰셔야 돼. 이번에 그 기출문제 혹시 올해 기출문제 보신 분 있으세요? 문서의 발신, 방법에 대해 서술하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서의 발신의 방법에 대한 원칙, 직접 발신의 원칙, 개통 발신의 예외, 이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서를 지키려면 패그 기억법이, 이 패그가 영어인데 뭔가 걸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 그 이미지를 숫자로 고정시킨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링크 연상법이랑 패그 기합법 등으로 구조화를 해서 기억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논술형, 이미지화로 장기 기억이 가능하다. 그죠? 볼게요. 패그는 숫자로 이미지를 붙인다. 순서나 단계 암기에 탁월하다. 좋은 말들 많은데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암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이 그림을 보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텍스트일 뿐이야, 수험은. 근데 이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순서와 이런 것들을 이걸 외워야 된다면 어떻게 외워야 될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링크 연상법이라는 거는 이 이미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그냥 입히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닭이 땅을 판다. 대충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악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확대경이 있고 무슨 보물, 금은보가 나왔네. 그리고 시간이 있고 뭔가 철조망이 쳐져 있어. 스토리라인이 없을 때 이게 외워집니까?
쉽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맥락이 없어. 모르겠어. 그럼 수업 뭐야? 맥락을 자기가 이렇게 막 만들어내야 돼. 암기를 위해서. 그랬을 때 좀 유치합니다만 저도 이걸 보고 우리 아이랑 실제로 한 거예요. 야, 잘 봐. 닭이 땅을 팠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닭이 깜짝 놀라서 사람한테 쫓아갔어. 사람들한테 여기 좀 와보세요. 뭐 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았어. 하고 둘이 그냥 합의해서 왔어.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뭐가 있지 확대경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 막 쳐다보니까 뭔가 금은보화가 나온 거야. 유레카. 나이스. 그랬는데 이 금은보화를 계속 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은보화가 갑자기 철조망이 쳐지네. 별거 없죠. 자,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그림이 뭐죠? 닭. 네. 그쵸?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그림이 뭐였죠? 철조망이 쳐져있어. 다르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론이 맥락이 없는지만 제가 그 맥락을 좀 이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링크는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태그는 그 연결된 이미지를 순서를 입힌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이 사무관리론에 있어서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미지로 전환을 해서 다시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반대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답안지를 쓸 수 있겠죠. 제가 주저리 막 A부터 Z까지 다 그냥 제일 좋은 강의, 제일 편한 강의는 자 기본서, 자 보세요. 자 밑줄 치세요. 자 요거 중요해요. 어떡하라고. 그리고 막말 책 덮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쳐버립니다. 이거 백날 학원 강의 들어봤자 시험장 갔을 때 남는 게 없어. 제가 그거를 저도 수험생활을 법대 생활을 하면서 한 5년 했거든요. 신림동에서. 와, 좀 그래.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결심한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커스를 선택해 주셨고 저도 좀 그런 생활도 알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만 알고 있기는 좀 아쉽기도 하고 최대한 공유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입니다. 아까 80명이 나왔죠?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 그래서 쭉 법령이네. 딱 발신 명의와 발신 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쓸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자, 보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이미지로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야 돼. 핵심 키워드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모범 답안을 봤을 때 출제위원이 뭐만 봐? 요것만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필이야. 무슨 엄청 명필 같아. 그래서 그게 점수가 아닙니다. 명필인데 소설 쓰면 거기 애국가를 막 너무 잘 썼어. 근데 소설이야 내용이. 점수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와요. 나는 내 딴에는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들어가야 될 말들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안 줘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사무관리론은 특히 심해. 그래서 이거는 길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될 단어만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목차 너무 민법은 막 무슨 목차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무관리론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답안지 이렇게만 쓰고 나와도 이상한 말 쓴 거 사람보다 훨씬 잘 나올 겁니다. 네. 사람들은 왜 이게 점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핵심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일단 강의나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문제가 다시 한번요.
문서의 발신 명의와 발신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발신의 원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성립이 됐어요. 문서 성립하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문서가 성립이 되는 거야. 문서를 이제 발신하는 거야.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돼. 최종 단계로 문서를 발신할 때는 어떻게 해라? 경유기간, 불필요한 경유 없이 바로 해당 기관의 담당 기관이 직접 발신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직접 발신 원칙이에요. 이 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개통 발신, 상하 관계를 좀 지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 기관 간의 보고 체계는 유지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서울시청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구청 통해서 가라. 동사무소 너희들은 서초동에서 강남구청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야지 이런 상하기관 간의 그 보고 체계는 지켜줘라. 이런 개통 발신 예외가 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수신자 변경 승인이 뭐예요? 착오, 지시, 요청 등으로 수정이 필요해. 그때는 과장, 처리과장,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돼요. 발신 명의, 그죠? 이건 이제 발신 명의는 권한대행 직무대리, 발신권자가, 결재권자가 출장 갔어. 그죠? 서울시장님이 잠깐 없어. 그때는 대행이나 직무대리자. 그리고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차이도 뭐 그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권한의 차이예요. 대통령이 궐이됐어. 직무대리라고 합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합니까?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궐이시.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있을 때 대행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떻게 하라? 발신명이나 이런 직무대리는 표시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발신 절차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나눠서 설명해 줘야 된다. 그죠? 발신 절차는 기한자의 날인, 종이문서는 관인 관계자의 날인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문서는 어떻게 보내냐? 정보통신망, 당연히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라. 예외도 있더라.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네. 화재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우체국 가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라. 혹은 팩스로 보내라. 예외가 있더라. 이거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팩이라고 건 거는 이런 것들이 빠지신다고. 너무 당연한데 이런 거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사무관리로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당연한 말을 있어 보이게 쓰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 보이려면 이 패그, 이 순서를 뒤죽박죽 섞으시면 안 된다고. 네, 고정하셔야 된다고. 순서대로 쓰셔야 된다고. 직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죠? 발신 절차, 그 다음 정보통신망, 예외적 발신, 그 다음에 비행정기관. 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한테 보내야 돼. 그때 어떻게 해라? 네, 신원 확인.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하죠? 인증이 가능한 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위조 분실 방지, 보안 조치 해야겠죠? 암호를 걸 수 있겠죠? 비밀 등급 표시해야겠죠? 이런 말들 다 점수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제도상의 의의를 마무리. 자, 이렇게만 해도 답안지가 써줘야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않아요? 방금 어느 정도 이해했잖아요. 근데 답안지 써보시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점차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가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으시니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암기 요령만 알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령만 하시면 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그림으로. 그림이 좀 잘렸는데 제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이 로켓 모양이 뭐였냐? 직접 발신. 두 번째 카드가 잘렸어. 두 번째 카드가 뭐가 들어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넣으시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저라면 사다리 같은 걸 그림을 넣겠다. 자, 사다리. 개통 발신을 지켜라. 상하관계. 그죠? 두 번째 그림이라고 그냥 볼게요. 직접 발신, 개통 발신의 예외. 뭐였죠, 이거? 편집. 그죠? 수정.
네, 수정할 수 있잖아. 근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수신 발신할 점 있을 때. 그러니까 문서가 오류가 있어, 수신할 수 있어, 뭐의 승인? 처리 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 뭐가 들어야 되죠? 네 번째. 아까 패그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시는 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발신 명의. 그죠? 여기는 들어가야 될 게 저라면 뭐 신분증 같은 거, 아이디 이런 걸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네. 왜? 누가 보내는지 발신 명의에 대한 신분증 같이 누가 보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결재권자가 해야 되지만 발신 명의에 대행자가 있어? 그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신분증에 권한대행, 직무대리 이 말들을 써줘야 된다고. 네.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발신 절차. 발신 절차는 두 가지로 구분하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그래서 요 발신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해라.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정보통신망, 이게 잘 보세요. 분명히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전철에서 만약에 들어가실 때 기억 아무것도 안 나고요. 요것만 기억나세요. 직접 발신, 그 다음에 개통 발신의 예외, 수정, 신분증, 직무대리, 권한대행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 기한할 때 전자문서나 종이문서를 나눠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내야 된다. 근데 네트워크가 만약에 끊겼어. 화재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됐어. 그때는 우편이나 팩스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가야겠죠. 네. 행정기관이 아니라 비행정기관에 보낼 때는 인증을 해야 된다. 인증 가능한 뭐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조치, 그죠? 보안 조치 문서 끝에 비밀 등급을 표시한다. 문서에 암호를 설정한다. 이런 식의 말들을 생각나셔야 돼. 그 다음에 결론을 써주시면 된다 이거죠. 네. 결론은 이걸 종합적인 말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서 발신에 대한 의의를 요약해서 한 줄 정도를 써주시면 게 이상적인 답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림만 봐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공부할 때는 이 그림만 보고도 키워드 정도는 떠올리셔야 된다. 키워드 정도는 떠올리시면서 암기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최대한 이거 말고 저는 암기에 있어서는 이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암기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그 또한 수험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미지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좀 암기 과목이다? 또 다른 거 생각하신 게 있나요?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이건 뭘까? 아직 전혀 모르시군요. 그러니까 사무관리 말 그대로 사실 제가 공무원 출신이면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무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서가 있죠. 이런 처리 과정에서 실무에서 다루는 것들을 사무관리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무관리를 처리할 때 있어서 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방법을 법제화한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행정업무 규정,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을 다룬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데 사무관리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시험에서만 쓰는 용칭이에요. 옛날에 행정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사무관리에 관한 뭐 규정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무관리를 쓰다가 법령이 개정되고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사무관리론이라고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법령만 우리가 구워 삶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험에서도 링크와 패그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연상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패그로 순서를 고정해 간다. 그러면 자, 우리가 수험에 있을 때 자, 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이제 기본서에 있는 그죠? 이 정리집 사실상이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외워야 될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외워야 될 스크립트라고요. 네, 그 스크립트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우들이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수험적으로는, 오케이. 배우들이 뭔가 연극 무대에 나갔을 때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정까지 실어가면서 연기하는데 사실 이게 사무관리론이나 이런 암기 시험을 봤을 때 우리는 그나마 그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험에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암기는 암기인데 최대한 이미지화해서 뭔가 맥락으로 이해하시다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예,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그 과정 속에서 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암기법에 비해서 막 두 문자 따잖아요. 그리고 두 문자 한두 개 따는 게 아니라 엄청 따잖아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 두 문자만 외우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이 나오죠. 근데 객관식은 모르겠지만 2차는 정말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 배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외운다고 해요. 그 상황을 가정해서 자기를 감정 이입한다 그러잖아요. 수험적으로는 그 논리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거를 이미지화해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서 갖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순서는 이 기본서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근지만 이제 다 다루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시험에 나올 것만 다루고요. 법령에 대한 내용. 법령은 먼저 이제 그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1조부터 총칙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조부터 3조에 총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조는 목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고요. 목적은 뭐다? 효율성 제고다.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자,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키워드는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 구현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1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2조는 자, 적용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죠? 행정 업무 운영에 있어서 그럼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적용이다. 포인트는요. 이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 그 규정 자체는 포괄적 규정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 규정이다. 그 다음에 3조에서 뭐 공문서니 전자문서 업무관리 시스템 등이니에 대한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도외시하면 안 되는 게 2022년도에 대놓고 정의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공문서란 무엇이냐? 그죠? 전자문서 시스템이 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의 문제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뤄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빈 종이를 갖고 오셔야 돼요. 빈 종이를 왜 필요하냐? 제가 1조 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 냅니다. 다른 강의는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강의 들어 집에 가서 책 다 못 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1시간, 2시간 여기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론을 가르치는 건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압축된 답안지를 쓰도록 제가 이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설명이 들어가겠죠. 다 하진 않고요.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좀 잠깐 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네. 직접 쓰시고 답안을 보시고 직접 쓸 수 없다,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저 수업 말미에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 내용 들으신 분 있나? 지금 제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뭐 코딩을 좀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ACT 요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무료거든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오늘 배워야 될 쟁점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뭘까? 1강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은
무슨 평가더라? 진단평가? 여기 진단평가 들어가시면은 오늘 1강에 대한 내용, 요 숙제가 10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 10문제가 이번 수업 끝나면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숙제는 어떻게 해야 돼? 피드백이 중요하죠. 답안지를 직접 써보시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키워드를 축출해서 AI가 축출해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단순합니다. 합격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에 이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짧게 제가 그냥 10점 해놨어요. 10점 만점에 10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쉽게 그냥 100점이라고 할게요. 언제 몇 점까지 맞아야 돼? 60점. 그러니까 한 문제에 6점. 6점 이상. 6에서 7점. 만점도 가능해. 이건 짧으니까. 최소 6점 이상. 나올 때까지 쓰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쓰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시면 실전 가시면 정말 자신 있게 씁니다. 그냥 실전 가서 그냥 나올 게 나왔고 난 보여줄게 하면서 막 갑자기 핵심 키워드들이 쭈르륵 생각이 나면서 쫙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격이죠. 그게 안 되고 소설 쓰면 1년 더 해야 돼. 나 이거 너무 싫은 것 같아. 우리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해커스에 오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잘 가르친다 저 사실 자신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진짜 답안지에 뭘 쓰게끔은 해드려야 된다. 이게 저의 사명감이에요. 빈종이를 내는 그 느낌, 아직 못 겪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행정법 시간이었어요. 사무관리론 같은 문제, 행정법 관련된 서술, 약술형으로 문제가 낸 거예요. 와, 백지인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고개를 들고 있었지. 교수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시험 시작한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3번 이상 고개를 든 사람은 C 이하다. D다, D. 쉽게 하면 D다. 그러니까 제가 학점까지는 개인정보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때 그 비참함과 나 열심히 했는데 뭐 했지? 자괴감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거 뭐 문제 잘못됐다. 내가 공부한 방법을 좀 바꿔줘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런 암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생긴 거예요. 암기는 결국에는 맥락에 대한 이해구나. 그 맥락을 고정시키려면 이미지밖에 없구나.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왜 구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이 돼. 좌뇌는 그냥 문해력이라 그러죠. 이해. 술술 읽고 그냥 문해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뇌는 공간지각이라 그러죠. 이미지, 공간지각. 왜 이게 구분돼 있어? 결국에 암기는 이 좌뇌, 우뇌, 문해력, 이성, 우뇌, 감정, 공간 요게 잘 융합이 돼야 돼. 그래야 암기가 잘 돼.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수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거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사무관리론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컴팩트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럼 내년 시험 봐보면 아시겠죠? 네, 꾸준하게 하다 보시면 내년 시험에 혹시 몰라요. 사무관리론 막 진짜 고득점 나오실지.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저한테? 고득점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조. 자, 업무 개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조부터. 자, 그러면은 목적 규정입니다. 키워드는 행정 업무, 간소화, 표준화, 과학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될 업무 자체가, 그죠? 복잡하고 굉장히 반복된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원 처리 같은 경우 굉장히 유사한 업무 민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 이거를 연구한 법제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써야 된다면 행정업무의 간소화. 간소화 뭐죠? 간소화란 개념 쉽게 생각해서 불필요한 절차는 줄여라. 이거예요.
표준화 뭐예요? 서식 같은 거. 서식. 즉 기관마다 그죠? 기관마다 다른 방식은 방식이 다른 거를 좀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통일하자. 과학화. 이게 나온 거죠? 과학화 뭡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 운영하자. 데이터 기반으로. 그죠? 그 다음에 정보화? 정보가 뭐예요? 이제는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 문서 중심으로 가자. 이게 정보화다. 그래서 핵심 업무에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다.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자, 요 정도 써주면 좋다. 행정 업무의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성, 전문성.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행정 업무 혁신, 합리적, 투명한 행정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면 반드시 자, 한 문장으로 적어줘야 된다. 행정 업무의 표준화, 전자화, 과학화 등으로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어머님 졸리시죠? 한 번만. 이게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걸 그냥 써보세요. 기억나시는 것대로. 그럼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짧으니까 10초, 15초 정도를 시간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기억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까 뭐라 했죠? 1조의 목조 서술하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을 섞습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내면 너무 문제가 약하니까 1조에 대한 내용과 2조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섞어서 기출문제를 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조문마다 이게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염두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목적을 서술해. 행정 업무 운영 혁신하는 규정에 따른 목적이 뭐지? 아까 간소화부터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이 네 가지를 꼭 넣어주셔라 이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를 도모하고 이렇게 쓰면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 혁신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도 빠지면 안 되겠죠? 혁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암기 팁도 친절하게. 감표 과정.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했으면 어떤 식으로 외워야 돼. 감표 과정으로 효율을 업. 감표 과정으로 효율을 업. 자, 이제 목적 웬만하면 안 까먹으시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 스텝 바이 색으로 올라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2조 볼게요. 2조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출제가 됐었던 쟁점이에요. 자, 적용 범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군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이 대통령령이에요. 이거 행정업무 규정입니다. 규정, 법률 아니에요.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 중앙행정,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줘야 돼.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된다.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군기관. 다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우리 1차 공부할 때 아시죠? 민법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우선된다. 그래서 이건 되게 포괄적 규정이다. 핵심 문장은 행정기관 전반에 적용되되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처음에 네. 중앙행정기관. 근데 뭐까지 포함된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대통령실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비서실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 소속기관. 그 다음에 중 나왔죠. 소속기관 나왔죠. 아까 또 두 문자 따자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적용, 군기관까지. 그리고 또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저만 말만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그죠? 소속기관.
소, 지방자치단체, 군기관, 그리고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해서 뭐가 나왔느냐? 2022년도에 공문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공문서만 나온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냐? 전자문서. 시험에 나왔던 거. 아까 공문서의 개념, 전자문자 서명에 대한 개념, 또 뭐가 나왔냐?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개념. 이렇게 설명하시고 개념을, 정의를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럼 개념만 써면 돼요. 네, 어이없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사무 관리는 참 어이없어. 자, 지엽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되게 좀 치사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사하게. 네, 여기 나올 수 있다. 되게 치사해져야 돼. 자, 그래서 3조에는 첫 번째 공문서가 나와 있다. 쉽게 생각하면 돼. 공문서. 자, 행정에서 다루는 기본 단위 공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뭐라고 나와 있죠? 공무상 작성 시. 공무상 작성, 시행, 접수한 문서인데 도면도 포함되고 뭐 USB 등등 전자매체 포함된다 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좋아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란 우리가 흔히 쓰는 PDF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저장된 문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문서과 처리과 중요합니다. 네, 문서과 처리과 개념이 출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흔히 개념을 보시면 문서과에서는 문서의 이동을 기록한다. 그 이동은 문서의 분류, 배부, 보존, 수발 등을 지원한다. 근데 그 문서 접수는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문서 접수는? 문서의 접수는 처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처리과에서. 모든 게 다 완료되고 결제까지 처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문서과로 넘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리과는 문서의 실제 처리, 업무를 수행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과다. 보고서를 기한하고 작성하고 다 처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완성된 문서를 문서과에서 이제 분류하고 배부하고 보존하고 수발하는 거는 이제 문서과의 역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상 전자문서가 당연히 전자행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문서는 이제 전자문서로 행정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면 전자문서. 그 다음에 문서과와 처리과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 이런 것들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죠? 그 정부 24에서 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전자문서로 한다. 전자문서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서 처리에 있어서 이거 뒤에 나올 쟁점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가 들어오면 문서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처리과에서 접수하는 겁니다. 네, 처리과 접수가 돼요. 문서과에서 받으면 접수일시만 표시해주고 처리과로 배부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공무원 생활 해보신 분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공무원 생활 안 하신 분들은 아니 문서과가 아까 개념상으로 봤을 때 접수는 문서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미 틀려버리는 거죠. 네, 문서과는 이 결과가 다 된 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문서에 대한 이동 또 뭐 한다고요? 기록을 해놓는다. 그래서 분류, 배부, 보존, 수발 이런 것들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과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요.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서 공람할 대상을 필요시 공람할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처리까지. 그리고 처리 결과 회신 시 이제 문서과랑 더 공유가 되는 겁니다. 처리 결과 회신 시 문서과가 발송, 보존은 문서과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서과와 처리과의 그 기능적인 차이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개념에 대한 설명.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봤죠? 공문서와 전자문서 개념을 비교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길게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기억이 안 나. 아까 봤던 그 한 줄도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 느낌을 아셔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자, 그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험관이 채점이 와요. 자, 책 덮으세요 그러잖아요. 책 덮으세요. 그 15분 동안 다 증발되는 것 같아. 아, 잘못 걸렸네. 채점이 출제위원이 조금 빡세네. 그러면 뒤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돼서 막 책을 막 봐. 종이 같은 거. 자, 책 넣으세요. 그렇지. 그때 만약에 봤어. 그러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3월 내용. 그때, 시험 직전에 봤던 거가 제일 기억에 잘 남을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방금 전에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미리미리 연습하셔야 돼. 어떤 상황에 나와도 소위 툭 찔렀을 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라. 이건 쉽지가 않다. 그건 사람마다 그거는. 그래서 공문서는 누가 작성한다고 그죠? 주체가 중요해. 행정기관이. 민원인이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작성해야 돼요. 공무원이면.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 한다? 기억나는 거. 키워드 아무거나. 자,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기억나죠? 도면, 사진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죠? 근데 공문서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해야 돼. 공무상 작성, 시행 하거나 접수. 이게 공문서다. 근데 종류는 도면, 사진,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다. 어머님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가서 꼭 해보세요. 이거는 링크 있잖아. actedu.info 제가 만든 홈페이지예요. 네. 이거 모바일도 물론 되지만 웬만하면 PC로 쓰는 게 좋아요. 노트북이나 직접 타자를 치셔야 되니까. 네. 아니요, 요 홈페이지에서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서 전자적으로 작성,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작성, 송신, 수신, 저장된 문서. 작성, 송신, 수신된 저장된 문서다. 그래서 공문서는 모든 문서, 전자문서 포함,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이다. 이 정도는 자 알고 가자. 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 자, 공문서, 전자문서. 전자서명과 시스템 관련 용어가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왜? 개념에 대한 문제를 나왔는데, 그죠? 전자서명, 시스템 관련 용어는 사실 요거 나왔네. 요거 출제됐고요. 전자 문자 서명 냈으니까 이미지 서명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행정 전자 서명, 요 세 가지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전자 이미지 서명,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많이 하시죠? 회사에서. 서명을 캡처해서 이미지화한 거야. 그죠? 혹은 도장. 전자 도장, 이게 전자 이미지 서명이에요. 도장 직접 찍는 데 있어요, 아직도? 요새 그렇게 안 하죠. 전자 이미지 서명으로 다 대체하고 있잖아. 네, 그잖아요. 날이 날 때 전자 이미지로 다 결제하시고, 그래서 전자 문서의 이미지 형태로 표시된 서명, 이건 개념을 외우자. 전자 문서의 이미지 형태. 그죠? 당연히 그 이미지, 저장된 이미지 서명으로 사용한다. 전자 문자 서명 혹시 아시죠? 그냥 본인 이름, 홍길동. 이런 게 전자 문자 서명이에요. 개념을 어떻게 써야 돼? 홍길동 쓰면 안 되잖아. 전자 문서상 문자 형태. 차이는 이미지 형태, 문자 형태. 이 차밖에 없어. 자동 생성된 성명이다. 그죠? 결제선 자동 출력이 된다. 그러면 행정 전자 서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가장 신뢰,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원이 확실히 확인된 서명이다.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 이런 것들이 행정 전자 서명이다. 가장 그 신뢰성이 확보된 서명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을 써야 된다.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신원 확인용 서명이다.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중에 전자 문자 서명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출제위원이라면 그걸 알고 있는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2026년도에는 낼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번씩 다 기출문제 한번 둘러보시면 더 이상 낼 게 없어. 이게 디테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디테일 승부해야 돼. 개념에서 이게 나왔으니
요게 나오진 않을 거고 요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 팩트 체크해 주시고, 관이는 뭐야? 말 그대로 전자이미지 형태의 그냥 도장을 말해. 관이는 뭐와 뭐가 있죠? 기관명, 기관장명, 그죠? 청인과 직인, 요 차이가 있어. 그래서 관인이야. 근데 그게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관인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청인, 기관명 관인이 있다. 위원장, 서울시청, 서울시장 관인. 이거를 전자 이미지 관인으로 구현한 게 전자 이미지 관인이다. 이거예요. 전자 문서 시스템이 나왔어. 출제가. 문서의 작성, 보존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그죠? 전자 문서 시스템.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겠죠? 자, 문서의 처리 과정이라고 봤을 때 뭐 기한 검토, 결제, 보관, 검색 등 그 문서 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완벽한 답안. 그래서 문서의 작성 보존의 문서 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자 문서 시스템이다. 요게 문제였다니까요. 와, 그래서 내가 참 그렇구나. 나올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 쉽게 해서 정부에서 쓰는 그 온나라 시스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업무 관리 시스템이 뭐다? 지금 여기서 개념만 기억하자. 과제 관리, 문서 관리 카드를 통해서 활용해서 업무 관리를 전자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업무 관리 시스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업무 흐름을 다 이제는 전자화시킨다. 업무 관리 시스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템, 행정정보의 생산, 저장, 이건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거. 행정정보 시스템은 업무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또 배운다. 그래서 행정정보의 생산, 저장, 제공 시스템이다. 자, 행정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생산,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너무 빡빡하게 가면 또 이게 첫날인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차피 수험은 괴로운 과정도 어쩔 수 없이 수반된다.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안 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담도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말 사무관리로는 좀 몰아치셔야 됩니다. 네, 몰아치셔야 되고 저라면 잠깐 쉬는 시간에 1차를 공부해야 된다면 지금 그냥 부담 없이 1차 기출문제 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학원에 왔어요. 어쨌든 합격이 목적이잖아. 맞죠? 합격하려면 1차를 공부해야 된다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고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는 여기서 하시고 요거는 다음 시간대까지.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 하죠. 그 다음 무슨 강의가 있어? 해커스 강의가 되게 많아. 무슨 단문집인가? 이런 강의도 있어. 그럼 작정하고 이때는 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저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계속 하시고 모의고사도 있어. 이미 그때는 숙달이 됐죠. 자신 있게 쓰셔야 됩니다. 이제 자신 있게 쓰시고 그냥 쓱 한번 써보는 것이 전체 문장을. 지금은 이렇게 개별적인 문제잖아요. 그때는 진짜 40점짜리, 20점짜리 정도의 답안 분량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돼.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건 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종이 있잖아요. 괜히 하라는 게 아니야. 직접 써보시고 빈칸들이 못 쓰는 라인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를 보충을 하세요. 뭐 색깔을 좀 달리 하셔도 되고 중요도 표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험장까지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기본서로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단문집을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리한 그 노트 있죠. 스프링 달린 거. 그걸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스크립이야. 이것만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합격을 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내가 외우지 못한 것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가 뭘 모르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내가 못 쓰는 것들이 보완되면 점수는 더 올라가겠죠. 수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차 합격생 그렇게 제 말 공감하시죠? 틀린 것만 나중에는 지금 1차 문제 풀어보세요. 푸세요.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틀린 거 보셔야 돼요. 맞힌 문제 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분량을 줄여나가셔야 돼. 예. 그리고 다음번에 그 유사한 쟁점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1차는 붙는 거거든. 예. 2차도 사실 1차처럼 공부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툴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10점짜리 만점 10점짜리 이 정도는 20점인데 10점 정도 봤을 때 몇 점 정도 나온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뭘 못 쓰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됩니다. 근데 괴로워.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든 거야. 네,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0문제? 아니요. 지금 매주마다 올라가는데 문제 수는 10문제가 될지 20문제가 될지 5문제가 될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쟁점들은 다 올라가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문 하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원하시면 다른 과목도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뭐 민법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하시면 올리고 원하지 않으면 굳이 안 올리고. 자, 좀 쉬시고요.